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PF 구조 조정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 캠코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사업장은 캠코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은행과 보험사 대출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PU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첨단 AI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려 631일 만에 열린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 70분의 기자회견 가운데 20여 분을 주요 경제 현안들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이 금융투자소득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후 좀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는 알고 계시다시피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투자로 얻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고 우리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를 다시 당부했을 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고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좀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최근 금융위 발표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지면서 실망감이 컸던 것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도 했는데 이른바 징벌적 세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좀 공들여서 설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죠. 네, 이에 대해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돼서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등 3가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물건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것과 과도한 어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또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세금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 부자 감세란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이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이 정부를 향한 민심이 안 좋아진 이유, 이 물가도 한 몫을 하는데 오늘 대통령이 정부가 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좀 애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물가의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사과,
배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외식 물가는 식자재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이 반도체 전쟁 속에 우리도 이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대통령이 우리는 세제 지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좀 그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세액 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 방안을 위해서 이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기반 시설과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심각한 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 총괄 부처를 만들겠다 이 내용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면서 이 정부 조직법 개정에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겨서 교육, 복지, 고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임기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과 현재 월 최대 33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1분기 깜짝 성장을 한 데 이어 경상수지 흑자도 커지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상반기 전망치의 85%를 달성했습니다. 효자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든 덕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면서 연간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5월 경제 전망을 통해 당초 2.1%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1, 4분기 GDP가 우리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일단은 순수출 부분하고 이게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둘 다 높게 나왔다는 부분인데 경상수지에서도 수출은 증가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은 두 자릿수의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져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수준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을 넘어설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1분기 소비가 좀 괜찮았던 게 정부의 예산이 좀 조기 집행된 부분도 좀 있고 물가도 2%로 이제 안착이 될지는 지금 유가라든지 환율 때문에 지금 자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1분기만큼의 성장률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1분기 기대 이상의 성장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시점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립금리 수준보다 높은 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 측에서 위축이 일어나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좀 시작하고 좀 속도를 봐가면서 긴축의 정도를 낮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장밋빛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만지작거리는 상황. 1분기 깜짝 성장이 반짝 성장이 되지 않도록 투자 활력을 제고시키고 가계가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 여력 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수출을 금지하더니 이번에는 첨단 AI 기술의 중국 수출 자체를 원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챗GPT와 같은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AI 기술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해 미국에 위협이 되는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We want to trade with China on the vast majority of goods and services, but on those technologies that affect our national security, no. 개발자들은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AI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현재 미국은 첨단 칩의 92%를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를 압수하면 미국 경제에 파괴적일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중 반도체 갈등의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점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되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지난해 중국과 대만에 이어 일본과 함께 공동 3위로 평가된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오는 2032년 19%로 늘며 대만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기관은 한국의 생산 점유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 능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재무부 주도로 올해 안에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해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G2 국가 간의 갈등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PF 구조 조정을 위해서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캠코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실 사업장은 캠코가 맡고 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은행과 보험사 대출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동산 PF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갖고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피부로 와닿는 그런 힘듦이 크다고 많이 보고 있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정상 사업장이면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이면 신속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3,000개에 달하는 PF 사업장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캠코가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은행과 보험사는 공동대출 구성을 통해 필요할 때 자금을 주는 캐피털콜을 진행하는 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준비 중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PF 경공매와 크레딧 이슈에 민감한 채권 시장에서 여전체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업건별로 정상화 방안의 실효성과 그 여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연체율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PF발 부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공동대출 등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 조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브릿지론 가격 조정 등이 관건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가격이 정확히 매겨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손실인식, 규모, 처리 기간 등을 정하고 연착륙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약만 반복됐던 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안에 선도 사업지를 확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평가 기준도 공개를 한 건데요.
전국적으로 최소 50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재정 투입은 따로 없습니다. 철도가 지하로 옮겨지고 이 남은 땅을 개발한 비용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사업성이 핵심입니다. 결국 상부 개발 이익이 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 용산역에서 도봉산역, 서울역에서 수색역, 금천구청역, 구로역에서 인천역 노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정부가 어제 광역지자체 16곳을 대상으로 연 첫 설명회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지자체의 개발이익 산정 부담감을 반영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발 수익 검토 시 분상제가 해제된 경우와 또 해제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모두 제출하도록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용산구의 개발 이익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길고 좁은 철도 부지 특성상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3%로 이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합니다.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용산의 경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촌동과 도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를 보였습니다. 실제 용산구 이촌동 주요 단지 거래 현황을 바라보면 이 두 달 사이에 매매가가 4억 원가량 뛴 곳도 나왔습니다. 반면 영끌족들이 많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경우 하락세가 여전합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영향입니다. 실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성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지만 최근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매매 가격과 더불어 전셋값 역시 5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0.07%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이 신축과 역세권 같은 선호 지역 단지로 상승하다 이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구축 저가 단지 가격 역시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구별로 성동구가 0.2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가 0.18%, 강북구 0.16%, 서대문구 0.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10,000 가구가량 줄어들었는데 공급 물량이 많이 빠진 영향이 큽니다. 다만 신규 물량이 많은 강동구의 경우 전주 대비 0.04% 하락하는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전세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플러스였습니다. 최대 위기 속에 소방수로 등판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올해를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단계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보상 체계를 주가와 연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투자자 앞에 섰습니다. 정 대표는 올해를 사업 개선과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동안 확장 중심의 경영 전략과 달리 카카오의 본질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차별 확장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임원의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주가 수익률에 연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한 임원의 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주주의 이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가 수익률을 연동하여 설정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카카오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익과 성장률의 가시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 혐의 등으로 주가가 급락한 만큼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AI 관련 서비스를 가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GPT나 칼로 등 자체 AI 기술을 카카오톡과 연계해 AI 상담이나 AI 구독 등 곧바로 수익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메신저 카카오톡의 경우 올 들어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톡의 1분기 국내 MAU는 전분기 대비 24만 명 늘어난 4,870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면서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 커머스와 SM 인수 효과 등 콘텐츠 사업이 견고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통합 셀트리온이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90% 넘게 줄었습니다. 합병 관련 비용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경영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370억 원, 영업이익은 154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23% 늘며 사상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넘겼지만 영업이익은 92% 급락했습니다. 이익이 크게 줄어든 건 합병에 따른 비용 때문입니다. 1분기에 합병 후 발생한 판권 관련 기업 인수가격 배분이 600억 원 이상 반영됐다는 겁니다. 합병 과정에서 웃돈을 얹어준 셀트리온 헬스케어 판권에 대해 상각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셀트리온은 2분기에도 600억 원 이상 상각 처리가 필요하지만 3분기와 4분기엔 70억 원대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적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합병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 효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진펜트라 미국에서 판매하면은 거기서 레버리지 효과 나올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은 앞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합병 이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한 재고 자산을 지속 소진하고 매출 원가율이 개선된 제품 생산량을 늘려 매출 원가율을 낮출 거란 계산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해외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높습니다. 진펜트라 SC는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은 상태라 바이오시밀러처럼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며 현재 대형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에 등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합병에 따른 영향이 있었지만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의 성장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며 진펜트라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 등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